자, 20번 판례입니다. 자, 운전수가 불이 발병 났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운전할 수 없게 되었죠. 근데 옆에 누가 타고 있었느냐면 운전 경험이 있는 차주가 타고 있었습니다. 경험이란 말을 썼다는 것은 아하, 면허증이 없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즉 차량의 면허증은 없었지만 운전한 경험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전할 줄 알아요. 그러면 이 불이 발병난 운전수가 운전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뭐 장소도 좀 봐야 되잖아요. 서울 한복판에서 행해졌느냐, 아니면 시골길 외딴 길에서 뭐 어디 뭐 다른 뭐 견인차라든지 뭐 이런 힘을 빌릴 수 없었다고 한다면 이 불이 발병난 사람이 이 경험 있는 자에게 운전하라고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이때 이 운전 행위를 저지하지 않은 행위가 운전자의 그 차주의 운전상의 부주의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까지 책임져야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차량에 사고가 났다면 그 차량 운전했던 이 차주만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 불의 발병자에게까지 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자, 사이드 브레이크 있죠. 사이드 브레이크는 주차용입니다. 주행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용이기 때문에 운행 도중에 이 버스의 브레이크 마스터 로트핀이 빠져서 페달 브레이크 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했다라고 했을 때 그 운전자에게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했다 하여 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다. 왜? 원래 주차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자, 22번은 출제가 좀 많이 되었던 판례죠.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책임선이라고 나오네요. 선단, 그러니까 배의 무리를 말합니다. 이 책임선인 제1복리모 선장으로 조업 중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뿐이지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촌계죠. 어촌계. 어촌계가 이제 바다에 조업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배가 선 단위라 했기 때문에 배가 한 척, 두 척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무리를 지어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배를 여러 척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배가 5척 나갔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배가 여러 척 나갔습니다. 자, 근데 저 인근에서는 태풍이 온다 그래요. 태풍이 온다 그래요. 파도가 높게 치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바닷가에 사는 분들은 배 파도가 뭐 1m, 2m는 뭐 파도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웬만한 파도 갖고는 큰 파도가 아닐 바에는 다 조업 나갑니다. 그쵸? 이때 여기 책임선이 있어요. 가운데 좀 배를 크게 그렸죠? 이 사람이 책임선인데, 뭐 책임선이라는 말을 붙인 거 보면 제일 그나마 경력이 오래된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지시를 내리잖아요. 이런 옆에 있는 종선, 이 책임선을 따르는 작은 배들, 종선들이 있는데 종선들의 선장에게 뭐라 그래요? 야, 조업을 해라, 이렇게 지시하잖아요. 조업 지시. 뭐 이 정도는 괜찮아? 금을 내려, 이렇게 조업 지시 내리잖아요. 그쵸? 이런 지시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각각에도 배들마다 선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배의 안전관리는 각각의 선장들이 담당하게끔 돼 있다는 거죠. 이 책임선의 선장이 하는 말은 조업 지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치는데 이 파도가 좀 높게 쳤나 봐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척이 이렇게 이 태풍 파도에 못 이겨서 배가 가라앉습니다. 가라앉는다. 이 책임을 책임선 선장이 지어야 할까라는 말이죠. 제가 뭐라 했습니까? 책임선의 선장이 하는 일은 조업 지시만 할 뿐이다는 거죠. 이 각각의 선박에 대해서 안전관리는 각각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전관리를 다하지 못하여 이 태풍 때문에 배가 가라앉은 것은 당신 독자 책임인 것이지 책임선의 선장이 지지 않는다. 그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피고인, 즉 책임선의 선장이 풍랑 중에 조업 지시, 세무쳐봐요. 이것만 했다고 해서 이 매몰 사고와의 관계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치사량의 청산가리네요. 이 당시 판결을 보면 67년도입니다. 우리가 아주 못 살 때, 그쵸? 청산가리를 음독했는데 빨리 옮겼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그래서 사망했다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유기행위라고 하는 것은 빨리 병원에 가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우왕좌왕했다는 거. 우왕좌왕. 길거리에서 우왕좌왕하던 찰나에 빨리 병원에 옮기지 못했다는 그게 유기입니다. 유기와 사망과의 사이에 있어서는 인과응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유기치사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유기죄만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자, 다음 판례 볼게요. 자,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입니다. 좀 길죠? 길인데 여기 보시면 아파트 부지 매매 가격을 부풀려서 계약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은행을 기망해가지고 지금 대출금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사기죄가 될 거냐 이런 말입니다. 즉 이 피고인이 이 매매 계약서를 제출해가지고 뭐 은행으로부터 뭐 대출 받아야 되는데 좀 더 부풀렸나 봐요. 자,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하면 은행은 다 대출해 줍니까? 은행 직원의 대출 심사팀은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부풀렸다고 해서 전부 다 사기가 되는 건 아니다. 거죠. 그래서 얼마를 대출해 줄까라의 문제는 건물 호당, 한 호당 가격, 부지 가격, 건물 가격, 땅 가격 이런 것을 다 판정하는 방법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건물 가격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단가를 적용하고 부지 가격은 어떤 것을 기초로 해서 정하는지가 다 이게 표가 있습니다. 표가 있기 때문에 그 대출 심사팀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이 피고인이 매매 가격을 부풀려서 막 써냈다고 해가지고 다 대출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다?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판례 다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이 이제 학설들 좀 볼 겁니다. 자, 우리 다수설은 합법 직접 조건설을 취하고 있다. 수정된 조건설이다. 는 것까지 말씀드렸고 합법 지치격이란 말은 조건설 인과관계를 좀 상식에 맞게끔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 보시면 뭐뭐는 되고 뭐뭐는 안 된다는 거 나오죠. 그건 눈팅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7급 검찰직이라든지 뭐 형사법 준비하시는 분들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판례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요. 제가 이 부분 뭐 시험 잘 나오지도 않는데 뭐 굳이 강의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조건설하고 합법직적에서 똑같은 것은 요거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약간 차이가 있고 그것은 전 시간에 다 말씀드린 바 있어요. 객관적 기속이론 우리 판례는 이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뭐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기술되지 아니한 구성요건 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판단 기준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다른 책들 가보면 잔뜩 써 있습니다. 시험 절대 안 나옵니다. 보지 마시고 판례만 보면 됩니다. 저 판례 딸랑 4가지가 있는데요. 이 판례를 우리 학자들이 요 무슨 학설들과 결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그 학설들 필요 없고 판례만 보시면 됩니다. 자,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트럭을 도로 중앙선 위에 왼쪽 바퀴가 걸친 상태로 운행을 합니다. 걸쳤다 세무쳐봐요. 자, 쭉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노트 펴보세요. 요 판례입니다. 노트. 원래는 제가 이 도로를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그렸지만 원래 도로는 이랬습니다. 이렇게 휘어진 도로야.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강원도라든지 뭐 충청도나 전라도 가면 꼬불꼬불한 산길 비탈길 많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휘어진 도로 있잖아요. 그쵸? 가운데가 이제 중앙선이고요. 차가 잘 안 오죠. 차가 몇 대 안 지나요. 이런 산골짜기 길 같은 경우 가보면. 그러면 봐봐요. 저도 뭐 이런 도로 다녀본 적이 있는데 여기 만약에 A라는 차가 있다라고 치면 이 차량이 달리다 보면 알잖아요. 차량이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를. 그러면 여러분 차량을 운전할 때 항상 내 선만 이렇게 갑니까? 이렇게 가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젊은이들이 이렇게 가던가요?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질러서 가잖아요. 질러서. 휘발유 한 방울이라도 더 아끼려고 이렇게 질러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많단 말이죠. 자, 이건 뭐였어요? 이거는
피고인이 트럭을 운행하던 중에 왼쪽 바퀴가 걸친 상태로 운행을 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이 이렇게 있는데, 트럭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죠. 차량이 있는데 한쪽 바퀴가 뭐 한쪽 바퀴든 뒷바퀴든 뭐 양쪽 바퀴든 한쪽이 이렇게 걸쳤단 말이죠. 이렇게 운행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상대방 저쪽에서 차량이 이 친구도 자기 길을 가야 되는데 자기 길을 안 가고 이 사람도 이쪽에 차량이 온다 싶지 않으니까 안 온다 싶으니까 이 사람도 길을 먹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근데 갑자기 파란 차가 나타나니까 이렇게 먹어져서 먹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파란 차가 갑자기 나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핸들을 틀겠죠. 핸들을 틉니다. 틀어서 자기 쪽으로 갑니다. 가는데 그러면 낭떠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또 핸들 또 틉니다. 이렇게. 그쵸? 근데 이 길은 A만 다녔었던 것이 아니고 이게 만약에 A 차량이라면 A 차량만 있는 것이 아니라 B 차량도 뒤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녹색 차량이 핸들을 틀고 또 핸들을 트는 과정에서 이 B라는 차량과 충돌했던 사건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 왼쪽 바퀴가 걸친 상태로 운행하던 트럭은 이 차량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없느냐라는 거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 녹색 차량이 왼쪽 바퀴가 중앙선에 걸치지 않은 한 상태, 즉 온전히 내 길만 이렇게 앉아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저쪽 녹색 차량이 당연히 이 파란 차량과 충돌할 수 있었잖아요. 꼭 걸치고 와야지만 충돌하는 게 아니라 내 차량을 온전히 운행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 차량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왼쪽 바퀴를 걸친 상태에서 운행했다는 것이 결정적인 사고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원인인 것은 반대 차선이 우리 쪽 차로를 먹고 차량을 운행하던 것이 결정적인 원인인 것이지 내가 왼쪽 바퀴를 걸쳐서 운행했다는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사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노트를 가보면 이 판결을 낼 때 대법원이 인용했던 이론이 독일에서 주장되고 있었던 합법적 대체 행위 이론이었었다는 거죠. 즉 갑이라는 차량이 정상 차선으로 달렸었다 할지라도 이 차량 사고는 피할 수 없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갑은 인과관계가 없다. 이러한 취지의 판결유지입니다. 자, 판결유지 가볼게요. 자, 쭉 보시게 되면 지금 마지막 줄에 스치듯이 충돌하면서 바짝 뒤따라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라고 했을 때 설사 여기를 가로 열고 닫고 피고인이 중앙선 위를 달리지 않고 정상 차선으로 달렸다 할지라도 이 사고는 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트럭이 왼쪽 바퀴를 걸친 상태, 즉 올려놓은 상태에서 운행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직접적인 원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이 판결을 설명할 때 합법적 대체 이론을 갖고 설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선행사고와 후행사고 중 어느 쪽의 원인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가 지금 밝혀지지 않았어요. 누구 잘못인지. 이때 만약에 이 후행 차량의 과실과 사망과의 사이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이 후행 차량이 주의를 게을리지 하지 아니하였었다라면 사망하지 아니했을 것이 입증돼야 돼. 입증되면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고 입증이 안 되면 책임을 물 수 있다. 이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됐죠? 그 다음 자, 이 밑에 두 개지 판례는 병원 관련된 판례인데요. 골때래요. 혈청에 의한 간기능 검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의 과실과 사망과의 사이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수술 전에 간기능 검사를 하였었더라면 사망하지 아니했을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데 그 입증이 되겠냐? 입증이 되겠냐고요. 죽고 지금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사에게 면죄부를 준 사건입니다. 개같은 판례죠. 개같은 판례다.
죽은 환자들만 억울하다는 거죠. 자, 여기도 농배양을 하지 아니한 과실 그리고 사망과의 사이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 되려면 농배양을 하였었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게 심리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데 그 사람 죽고 없잖아. 그걸 어떻게 입증할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입증이 안 되고 심리가 안 되니까 의사들은 다 무죄다. 이런 판례입니다. 이런 개 같은 판례가 옛날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판례가 출제가 되었다는 게 문제고 지금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과관계는 여기까지 해서 모두 마칩니다.